책을 몇 페이지 펴시냐면 책을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책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메모도 좀 하시고요. 좀 수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만 뜨고 멀뚱멀뚱 있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 내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메모도 하시고요. 체크도 하시고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자, 페이지 21페이지 생물의 구성 한번 봅시다. 생물의 구성을 볼 텐데, 여섯 많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동물도 될 수 있고 식물도 될 수 있겠지. 대표적으로 이제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체는 바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죠. 그 다음에 조직이 모이게 되면 기능을 갖게 되는 기관이 되는 거고, 이 기관이 모이게 되면 개체가 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개체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세포들이 생명체, 하나의 그 개체를 만들 때 방법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 바로 개체라고 부르는데, 이 개체를 구성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이 세포의 종류 또는 생명체의 종류를 두 종류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단세포 생물이고요. 단세포 생물이 있고, 또 하나는 다세포 생물이 있어요.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 이름에서 금방 알 수 있지.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세포가 곧 하나의 개체가 돼요. 하나의 세포,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불러. 이 단세포 생물의 대표 예로서는 뭐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반면에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하나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할 때 우리 이것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불러요. 이 다세포 생물의 대표 예로서는 뭐 사람 같은 동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식물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세포들, 여러 개의 세포들, 물론 세포의 개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00만 개일 수도 있고 10조 개일 수도 있고 60조 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인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데, 이 세포가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세포가 모이면 하나의 생명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포들이 각각 갖고 있는 기능이 있고 각각의 형질이 있는데, 그 형질에 맞춰서 어떤 질서 정연하게 모여야만 하나의 개체를 구성할 수 있겠지. 이렇게 세포들이 갖고 있는 형질과 기능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구성된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유기적 구성이라고 불러요.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르고, 이걸 좀 말을 바꾸면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세포가 그 유기적 구성을 통해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할 때 그걸 바로 다세포 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정연한 건데, 그 질서 정연함이 바로 이거예요. 세포가 있고 조직이 있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만드는 거야. 그럼 도대체 조직은 뭐고, 도대체 기관은 또 뭐야?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배웠듯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야. 이게 세포야. 이 세포들이 모이는데, 같은 세포들, 그러니까 비슷한 세포, 같은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그걸 바로 조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기능을 나타낼 때, 뭐 소화라든가 순환이라든가 뭔가 기능을 갖게 될 때 우리 그것을 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조합을 이뤄서 하나의 생명체를 완성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걸 이제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런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세포 생물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다세포 생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 이러한 동물이냐 식물에 따라서 이 유기적 구성 단계에 좀 차이가 생겨요. 먼저 동물 먼저 봅시다. 자, 사람 같은 동물을 보게 되면 동물은 다세포 생물이야. 그래서 유기적 구성을 가져요. 근데 유기적 구성을 갖는데, 이 동물이 갖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기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예를 든다면 뭐 콩팥도 있고 혈액 있고 혈관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소장, 대장, 뭐 식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기관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의 구성 단계는 동물 세포가 있을 것이고요.
이 동물 세포가 모으게 되면 조직을 만들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조직이 모으게 되면 기관을 만들어요. 기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관을 만드는데 기관이 대단히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기관이 있고 그 여러 개의 기관들이 하는 일이 좀 겹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기 있는 기관도 소화를 담당하고 여기 있는 기관도 소화를 담당하고 저기 있는 기관도 소화를 담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집합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기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기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기관계는 좀 더 부연성을 할 거고 이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를 구성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자.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 구성하는 동물 세포일 것이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세포야. 비슷한 세포의 모임, 같은 세포의 모임, 비슷한 세포의 모임을 바로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동물에서 조직은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밖에. 결, 근, 신, 상. 네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조직은 네 가지밖에 없어. 결, 결합 조직, 근, 근육 조직, 신, 신경 조직, 상, 상피 조직. 이렇게 네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육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에서 근육을 담당하는 거고 신경은 뭐 말 그대로 신경이고 얘는 피부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점막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피부와 관련된 거야. 이것은 좀 특이한 게 바로 결합 조직이 있는데 이 결합 조직이 뭔가 한번 책에다 봅시다. 결합 조직이 뭔가. 자, 봅시다. 결합 조직. 책 한번 봐봐요. 자, 페이지 21페이지 봅니다. 21페이지. 자, 21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동물 조직이 있습니다. 동물 조직.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에 모여 조직을 이루는데 그 조직은 상피, 결합, 근육, 신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피 조직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근육 조직은 근육 말하는 거고요. 신경 조직은 신경 말하는 건데 결합 조직은 뭔가 봐. 조직이나 기관 사이를 결합시키며 몸을 지탱하게 하는 조직인데 여기서 연골, 뼈, 힘줄, 혈액, 여기서 혈액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결합에서는 뭐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혈액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혈액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 조직에 소속된다는 거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직들이 모입니다. 여러 개의 조직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을 갖게 돼요. 소화라면 소화, 순환이라면 순환, 배설이라면 배설,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요? 아니요. 여러 개의 조직이 하나의 기관을 형성해요.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든다면 우리 위장이 있다 진짜. 위가 있어요. 그 위는 이제 소화를 담당한단 말이야. 소화를 담당하는 위를 구성하는 조직을 보게 되면 얘는 거기 혈관이 있고 혈액이 흘러요. 그러니까 얘는 결합 조직이 있겠지, 그렇죠? 여기에는 결합 조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가 뚱뚱뚱거려 근육 조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가 속이 쓰려요. 신경 조직도 있는 거네. 그 다음에 우리 피부 같은 점막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도 상피세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나타낼 거고 그 기능을 나타내는 걸 바로 뭐라고 우리는 바로 기관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바로 기관계가 있는데 이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의 집합체야. 그래서 만약에 위가 있고요, 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이 있고요, 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가 있고 입이 있고 한다 치자. 그럼 이 각각 기관이란 말이야. 각각 기관인데 얘네들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요. 전부 다 소화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화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의 집합체를 뭐라고 해요? 소화계라고. 소화계. 그래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집합체 소화계, 배설 담당하는 기관들의 집합체 배설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한번 책의 내용 한번 봅시다. 자, 동물 기관계가 있습니다. 소화계, 입, 식도, 위, 소장, 내장, 간이 있고요. 순환계, 호흡계, 그 다음에 배설계 한번 봅시다. 배설계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내분비계 봐봐.
내분비계. 내분비계 제가 설명할 텐데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바로 내분비계라고 불러요.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 이런 것을 바로 내분비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객체를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들이 바로 동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설명드렸습니다. 동물은 식물과 달리 기관계가 있다고 하는 특징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식물 한번 보세요. 식물. 자, 식물도 아까 우리 뺐듯이 다세포 생물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유기적 구성을 가질 텐데 이 식물은 동물과 달리 조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조직이. 얘네는 기관이 별로 없어. 대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세포가 있고요.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만들어요. 조직계. 그 다음에 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동물과 비교했을 때 얘네는 조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라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식물은 조직계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식물에 도대체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조직계가 있습니까? 자, 봅시다. 자, 122페이지 봐봐요. 22페이지. 자, 식물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열 조직이 있고 영구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분열 조직은 뭐야?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조직을 바로 분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책인데를 한번 보자. 영구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열 조직이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영구 조직은 한 번 세포분을 하면 그걸 끝이야. 더 이상 추가적인 세포분을 하지 않아. 근데 분열 조직은 왕성하게 세포분열을 해요. 왕성하게 세포분열을 하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을 담당하는 조직이 바로 분열 조직이에요. 그러면 식물의 생장을 담당하는 분열 조직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책 한번 보자. 자, 분열 조직. 자, 생장점하고 형성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장점하고 형성층이 있는데 보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식물의 줄기가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줄기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다 치자. 자,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형성층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형성층이고 여기에 생장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 부분을 생장점이라고 해요. 이 생장점에서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얘는 생장을 하는데 얘는 무슨 생장을 하냐면 얘는 부피 생장을 해요. 부피 생장을 하고요. 얘가 여름에는 많이 커요. 겨울에는 생장이 정체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진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정체됐으니까 진하게 나타나고 여름에는 쭉쭉 크니까 그 색깔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진하고 흐리고 진하고 흐리고 진하고 흐리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나이테가 되는 거야. 나이테. 그 다음에 요 점을 생장점이라고 해요. 생장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생장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 왕성이 진행되는 곳인데 여기서는 길이생장입니다. 길이생장이라서 뿌리가 이렇게 쭉쭉쭉쭉 커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생장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식물에 있어서 분열 조직은 생장점과 생장점 잠시만요. 이거 생장점 아닙니다. 형성층입니다. 형성층이고 그 다음에 생장점 두 가지. 형성층과 생장점이 있다. 형성층은 북생장, 생장점은 기대생장이죠. 여기서 세포 분열이 왕성히 진행됩니다. 영구 조직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구 조직, 세포 분열하지 않는 그런 것을 영구 조직이라고 하는데 영구 조직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책 영구 조직 한번 보자. 분열 조직에서 분화된 조직으로 세포 분열하지 않고 특수한 모양과 기능을 갖게 됐는데 이름만 한번 물어보자. 표피 조직, 유조직, 기계 조직, 통도 조직이야. 이 네 가지 조직 중에서 유통표기야. 약자로 한다면 유통표기인데 표피 조직하고 유조직, 그 다음에 통도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계 조직 빼는 거는 나머지 다 중요한 거야. 여기 영구 조직에는 네 가지가 있다.
유통표기 네 가지가 있어. 유통표기 네 가지가 있는데 기억해야 될 거 요거 하나, 둘, 세 개는 중요하고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각자 뭔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계 한번 보자. 조직계. 자, 조직계는 하나의 조직이 식물 전체 연속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식물 조직계라 부르고요. 표피 조직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표피 조직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통도 조직이라고 있어요. 요 통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물질의 이동을 관리하는 건데, 물질이 이동하는 조직인데, 여기는 물관도 있고요, 체관도 있고요, 이런 물관도 있고, 체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을 다 합쳐서 뭐라 불러? 책에 나온 것처럼 관다발 조직계라고 해요. 기본 조직계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관계가 대단히 조직계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 대표적으로 관다발 조직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관 한번 보자. 기관. 자, 기관 한번 보게 되면 기관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양기관은 양분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거고, 생식기관은 생식을 담당하는 꽃이나 열매가 바로 생식기관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개체가.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설명과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는 실제 나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실제로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이쪽 파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자, 먼저 조직을 한번 보는데, 자, 조직 중에서 이파리의 구조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파리의 구조가 식물 잎의 구조 한번 보자. 식물 잎의 구조를 한번 보자. 잎의 구조를 한번 보자. 자, 식물의 잎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잘라서 이 면을 볼 거야. 면을 보면 식물의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표피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표피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세포가 있어요. 유세포가 뭔데요? 유세포, 파이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표피세포가 있고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페이지 22페이지에 중간쯤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명칭 한번 보자. 요게 표피세포야. 요게 껍데기를 담당하는 표피세포야. 표피세포고, 표피세포가 여러 개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표피 조직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표피 조직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세포 하나를 유세포라고 불러요. 유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유세포가 바로 뭐냐면 식물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광합성이라고 해요. 얘네는 광합성을 담당하는 세포야. 광합성을 담당하는 세포가 바로 유세포야. 이것도 유세포고 이것도 유세포야. 근데 유세포가 많이 모여있지. 세포가 많이 모여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조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세포가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서 있어요. 요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요 구조를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울타리 조직이라고. 울타리 조직. 왜 울타리 조직이냐면 마치 울타리가 쳐진 것처럼 유세포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울타리 조직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유세포가 있지만 여기 유세포는 듬성듬성 있네. 여기는 듬성듬성 있는 요 유세포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해면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울타리 조직을 다른 말로 책상 조직이라고 불러요. 책상 조직. 마치 책상이 쭉 일렬로 배열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책상 조직이라고 부르고, 이쪽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은 광합성을 담당하는 유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에서 광합성이 주로 진행이 되겠죠. 광합성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유세포 쪽에서 광합성이 진행되는 걸 가지고 좀 이따가 추가 질문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표피세포는 이제 겉에 껍데기를 구성하는 세포인데, 이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요.
영록체가 없어. 영록체가 없다는 얘기 뭘 못한다는 얘기야? 영록체 없다는 얘기 뭘 못한다는 얘기야? 광합성 못한 거야. 얘 광합성 못해. 광합성 하는 거는 얘네만 할 수 있어. 얘네만. 자, 그럼 보자. 그러면 유세포로 구성된 것이 크게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있어요. 해면 조직이 뭐냐면, 해면이 뭐냐면 스펀지처럼 되게 되니까 듬성듬성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중에서 어느 조직에서 더 광합성을 잘할까? 두 개 중에 어느 쪽에서 광합성을 더 잘할까? 울타리 조직에서 얘가 광합성 잘해요. 여기서 광합성 잘하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광합성을 잘 못해요. 얘는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요. 얘는 듬성듬성 있어. 좀 이따가 여기 왜 듬성듬성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유추해서 답변해 줍니다. 여기 왜 듬성듬성인지, 여기 빽빽하게 있는데 여기 왜 듬성듬성하게 있어야 되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자, 먼저 밑에 부분 설명할게요. 자, 얘네들도 역시 표피세포예요. 이것도 역시 표피세포고요. 얘도 표피세포이기 때문에 역시 영록체 없고 광합성 못해. 근데 얘는 달라. 여기 영록체 있단 말이에요. 영록체가 이렇게 있어요. 영록체가 있어서 광합성 할 수 있고요. 광합성 할 수 있고, 얘네는 표피세포인데 영록체가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얘네 이 두 개의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포를 들어봤을 거야. 이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해요. 공변세포. 공변세포라고 그러고, 이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서 뭔가를 만드는데 여기 구멍 뚫려 있단 말이야. 요 구멍을 우리 뭐라고 그러지? 요 구멍을 뭐라고 그래? 기공이다. 이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출입하죠. 기체가 출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출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출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출입할 수도 있어요. 기공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공변세포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기공 개폐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변세포에는 영록체가 있어요. 표피세포에도 불구하고 얘는 영록체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 얘가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들어와요. 그럼 얘가 팽창하겠지. 부풀어 올라. 부풀어 오르게 되면 기공이 열려요. 그 다음에 광합성 잘 못해. 그러면 물이 다시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수축해요. 그럼 기공이 닫죠. 그래서 얘가 기공 개폐를 조절할 수 있는데, 빛이 많으면, 빛이 있으면 이 공변세포가 팽창해요. 그래서 기공이 열려요. 반대로 빛이 없죠? 빛이 없으면 수축해요. 수축해서 얘네가 닫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 그리고 자, 요거는 파이프야. 파이프인데 지금 위에 그린 파이프가 있고 밑에 파이프가 있네. 파이프가 이렇게 두 개를 그렸는데,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 치자.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요 파이프 두 개인데 위쪽 아래쪽에 기능이 좀 달라요. 둘 다 파이프란 말이야. 파이프인데 위쪽에 있는 파이프 있지. 위쪽에 있는 파이프는 물관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이 끌려 올라오는 파이프, 물이 들어오는 파이프고, 아래쪽에 있는 파이프는 뭐야? 채관이에요. 채관. 그러니까 파이프가 물관이 있고 채관이 있는데, 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동하는 파이프고, 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이 이동하는 파이프예요. 양분. 그래서 뿌리로부터 물이 쫙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물을 주고요. 그렇죠? CO2 공급되고요. 그래서 광합성해. 양분을 만든단 말이야. 양을 만들어서 처음에 얘가 광합성을 한 수에는 녹말의 형태로다 다 저장해요. 녹말의 형태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 만든 영양분을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양분을 저장하는 뿌리나 그다음에 열매나 이런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는 체관을 따라서 영양분을 이동시키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쪽 유세포 속에서는 광합성을 진행할 것이고, 요 광합성을 진행할 것이고, 광합성을 진행하면 CO2와 H2를 가지고서 포도당을 만들고 또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 포당을 만든 후에 이 포당을 여기다 저장한 것이 아니라 이 포당을 모아서 녹말의 형태로 저장해요. 저번에 이거 설명했었지. 포당은 단당류고 녹말은 다당류라고. 얘는 녹고 얘는 녹지 않아. 녹말의 형태로 저장해요. 그 다음에 당이 됐을 때 이걸 다시 양분을 저장하는 장소로 보내기 위해서 이 녹말을 설탕의 형태로 바꿔요. 설탕의 형태로. 그래서 얘는 우리 녹단 말이야. 설탕의 형태로 원해서 뭐 뿌리라든가 열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뿌리나 열매에다 보관할 때 이거를 설탕으로 갖고 가요. 갖고 간 다음에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자 같은 경우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할 것이고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저장하는 형태는 다르지만 아무튼 이동하는 형태는 설탕의 형태로 체관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관이고 체관인데 물관이고 체관이니까 물이 이동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이 체관이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겠지. 물관은 뿌리에서 이파리 쪽으로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체관은 이파리에서 열매나 뿌리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동 방향에서 반대 방향이냐 얘는 영양분이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열매가 달려있고요. 여기에도 열매가 달려있다 치자. 근데 내가 이 식물들한테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환상박피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박피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거야. 껍데기를 벗겼어요. 이렇게 있겠지? 그렇죠? 이쪽 부분을 껍질 벗겼어요. 그럼 껍질 벗겼다는 얘기는 얘가 체관을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체관을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은 올라가겠지. 물은 쭉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환상 밖에 있으니까 체관을 따라서 양분이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오겠지. 그렇죠?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이 환상 밖이란 위의 식물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얘는 어떨까? 여전히 작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체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이동하고 이 체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구나 라고 다시 알 수 있겠지. 이해됐죠? 자, 그럼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했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울타리 조직은 유세포들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 있는 해면 조직은 듬성듬성 있어. Why? 왜 해면 조직은 듬성듬성 있을까? 수영이 여기 왜 듬성듬성 있을까? 빽빽하게 있으면 광합도 더 잘할 텐데. 네? 너무 건조해서 세포가 없거든. 아닙니다. 준혁이. 맛있어요. 그쵸? 예, 맛있어요. 맞아요. 여기 얘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쵸?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라 해서 물이 빠져나와야 되고요. 그쵸? 물질이 출입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 빼곡하게 광합성한 세포가 모여있다면 기체 출입을 원하지 않을 수 있겠지. 그쵸? 기체 출입을 원하지 하기 위해서 해면 조직은 듬성듬성합니다. 기체의 이동. 기체가 잘 이동할 수 있게끔 듬성듬성 조작하는 거지. 그쵸? 만약에 여기까지 빼곡하게 쳐져 있다면 기체가 제대로 출입을 못하잖아. 되고, 그치? 이해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다 설명드렸습니다. 됐고, 됐고. 그러면 여기 표피세포 중에서 특이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가 바로 무슨 세포다? 공변세포다.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공변세포는 뭘 만든다? 기공을 만든다. 근데 기공의 객체를 조절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을 조절한다. 누가? 공변세포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22페이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됐고. 문제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 일단 풉니다. 시험이 문제 푸셔야죠. 9번까지만 풀면 됩니다. 네? 뭐요? 10번이요? 몇 번? 3번? 그림이 안 보여? 생긴 모양 갖고 구분해야죠. 아, 비슷해요? 아,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염록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 보이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게 B고요. 이게 C로 돼 있는데.
됐죠? 자, 다 풀겠습니다. 다음부터 넘어가야 됩니다. 1번의 기역은 D, 니은은 C, 디귿은 A, 리을은 B입니다. 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의 정답은 4번,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6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7번의 정답은 3번, 8번의 정답은 5번, 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잘 풀었을 기대하고요. 자, 페이지 27페이지 봅니다. 27페이지. 자, 이것도 역시 중학교 과정이 있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또 과거, 영재고 시험 문제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의 탐구 방법 한번 보자. 자, 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현상에서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과학의 탐구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원리라든가 어떤 진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 찾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과학 탐구 방법.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는 연역적 방법이 있고요. 연역적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귀납적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가장 차이점은 결론을 언제 내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대요. 연역적 방법은 결론을 미리 내리고 뒤에 가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결론, 아마도 이럴 것이야 라고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뒤에 실험으로 검증하는 것을 연역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해서 모아서 끝에 가서 결론 내는 것을 바로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론을 먼저 내리냐 아니면 결론을 뒤에 내냐에 따라서 연역, 귀납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 과학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돼요. 하나는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그런 과학을 자연과학이라고 부르고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크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자연과학은 뭐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과학이고, 사회과학은 뭐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과학이야. 그래서 둘 다 뭔가 연구를 하고 뭔가 원리를 찾아내는데 결론을 찾게 되는데, 주로 이 연역적 방법은 주로 자연과학에서 많이 써요. 자연과학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납적 방법은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귀납적 방법이에요. 그러면 귀납적 방법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한 후에 뒤에 가서 결론 내리게 되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원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원할 거야 라고 결론 내리고서 그걸 실험해서 검증할 수 있나?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여론조사하는 거지. 여론조사를 열심히 한 다음에 여러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더 원하는 것 같아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것이 바로 조사, 관찰, 그렇죠? 그다음에 자료 수집,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뒤에 가서 결론 내리는, 이게 바로 사회과학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자연과학은 무조건 인류학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연과학, 우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같은 그런 자연과학도 귀납적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납적 방법은 먼저 결론 내리고 뒤에 가서 검증하는 거야. 검증한다는 얘기는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예를 들면 어떨까? 생물의 진화. 생물의 진화를 검증하려면 100만 년, 200만 년 이렇게 진화되잖아. 어떻게 실험을 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하는 거죠. 화석도 찾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생물의 진화는 아마도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귀납적 방법으로 하는 케이스는 직접 실험을 할 수 없는 진화론이라든가 동물 행동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귀납적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침팬지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아마도 침팬지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결론 내리고 실험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쩔까? 오랜 시간 동안 침팬지의 생활을 관찰하는 거지. 관찰해서 아마도 침팬지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낼 수 있다. 이게 대표님 얘가 수의학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지? 되게 유명한데. 제인 구단. 그 제인 구단이 침팬지와 같이 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침팬지를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침팬지를 연구했죠. 그래서 침팬지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침팬지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이게 바로 비난적 정보. 근데 그걸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자연과학은 연역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연역적 방법을 하게 되는데, 자, 연역적 방법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결론을 미리 내린다. 결론 내리고 뒤에 가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데, 이 먼저 내린 결론은 아직 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지 틀지 몰라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내린 이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역적 방법은 귀납적 방법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차이점이에요. 가설, 이게 가장 차이점이에요. 가설. 그래서 얘는 먼저 결론 먼저 내리는데 얘는 아직 맞을지 몰라.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가설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우가 좋아하는 간식은 뭐가 있죠? 어떤 간식 제일 좋아해? 간식 싫어해요? 오직 밥? 반찬? 그건 아니잖아. 어떤 간식 좋아해? 초콜릿. 초콜릿. 수연이는 어떤 간식 좋아해? 사탕. 말고 좀 좀 맛있는 거 없나? 그런 거 그 가공식품 말고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식이라면 어떤 거 좋아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식. 집에서 간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태우,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식 뭐가 있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식 뭐가 있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간식. 집에서 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간식 좋아해? 수연이 너 떡볶이 좋아하잖아. 그치? 그거 밥 대신 먹어요, 그거를? 간식이지. 그러면 이거 편집하고 아무 일 없었지. 다시. 자, 수연아, 너는 어떤 간식 좋아해? 혹시 떡볶이 좋아하죠? 그렇죠? 떡볶이. 자, 떡볶이 한번 보자. 떡볶이. 이렇게 쓴 거 맞나? 맞지? 자, 떡볶이. 자, 떡볶이 재료 한번 찾아보자. 먼저 주정이부터. 떡볶이 뭐가 들어가야 되지? 떡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떡이 빠지면 안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태우 또 뭐가 들어갈까? 그렇죠? 어묵. 이제 레시피가 이제 등장합니다. 수연이. 소시지. 그렇죠? 예, 소세지. 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고추장 빠지면 안 되지. 그렇지? 네, 고추장. 그 다음에 태우. 치즈. 쫀득한 말. 또 설탕. 그 다음 저기 다 됐어 이제? 없어 이제? 태우. 더 안 넣어? 진짜? 야채. 그렇지, 야채 넣어야지. 야채 넣고. 그 다음에 수연이. 이제 없어? 다 됐어? 이것만 있으면 돼? 왜? 왜? 옥수수 넣어? 예. 나 막 고기 넣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넣을 거 이거 맞아? 그 다음에 형은 없죠 이제? 태우.
없어요? 계란을 좀 만든 것 같은데. 삶은 계란. 안 넣어요? 넣니 안 넣니? 너 안 넣어? 난 삶은 계란 집어넣어. 삶은 계란 집어넣어. 그 다음에 다 됐나? 약간 물도 좀 있어야 될 거야. 그치? 오늘 볶으면서 안 되죠. 다 튀겨먹죠. 또 없나? 다 됐어. 자, 됐는데. 자, 떡볶이를 만들 거야. 떡볶이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딱 보고, 주위에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어? 없어요? 뭐 이상한 거 없어? 완벽해? 백선생 레시피야? 수현이 뭐 잠깐 이상한 거 없어? 밀떡이 뭐야? 그래 떡 아니고 그냥 밀떡을 넣어야 돼 또. 밀떡 있어. 자 근데 내가 이게 레시피 딱 보니까 이상한데 하는 게 발견됐어요. 뭐냐면 설탕이야. 매운맛에 먹는 떡볶이인데 왜 달달한 설탕을 집어넣는 거지? 내가 호기심 생겼어. 문제의식했어. 도대체 설탕 왜 넣는 거지?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실험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왜 설탕을 왜 넣는지가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문제인식이야. 문제인식. 문제인식은 뭐죠? 이게 문제인식이야. 설탕 왜 넣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바로 뭐냐면 가설 설정. 자, 가설 설정. 아까 얘기했었죠? 가설 설정.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조건이야. 그래서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어떤 가설을 썼냐면 아마도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떡볶이의 매운맛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 거야.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것이 설탕인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맛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설탕을 집어넣게 되면 그 떡볶이의 깔끔한 맛이 살아날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되겠지. 탐구 설계를 하는 거야. 탐구 설계가 이제 바로 뭐냐면 실험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실험할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탐구를 수행하는 거죠. 직접 실험을 하는 거야. 탐구를 수행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떡볶이는 매운맛에 먹는 건데 왜 달달한 설탕을 집어넣는 거야?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실험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그릇을 준비해요. 그릇을 준비해. 일단 세 개를 준비하자. 똑같은 그릇을 A, B, C를 준비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실험할까? 수연이 너가 이걸 갖고 실험한다면 어떻게 실험할까? 냄비가 현재 3개 있어요. 실험 안 하고 그냥 해서 그냥 먹어. 친구 나눠주고. 네, 정말 좋은 생각이야. 태우, 어떻게 실험할 때? 응?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 A 실험관에는 몽땅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설탕을 안 넣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설탕을 10g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설탕을 20g 집어넣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 설탕 안 넣고 여기 설탕 10g, 20g 집어넣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A, B, C가 어떻게 돼?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옥수수의 양이라든가 고추장 양이라든가 불의 색이, 물의 양 이거 다 똑같이 맞춰주고 오로지 설탕의 양만 차이나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맞죠? 좀 그렇잖아. 그렇지? 다른 건 다 똑같고 설탕의 양만 각각 다르게 해주고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거지. 맛을 봤더니 얘는 텁텁해요. 얘는 깔끔해. 얘는 좀 더 깔끔해. 그러면 정말 설탕이 떡볶이의 깔끔한 맛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맛을 보고 네 번째 자료를 해석해요. 자료 해석한다는 얘기는 맛을 비교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 이게 순서.
근데 만약에 내가 자료를 해석해봤는데 어우 설탕을 집어넣은 것이 전혀 깔끔하지 않아. 우리 더 텁텁해. 그럼 가서 잘못된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 시험 데이터 조작할까? 그럴 수 없잖아. 다시 2번 과정 가서 가설을 새로 세워요. 설탕을 집어넣게 되면 텁텁한 맛이 더 강해진다 라고 하는 걸 가설 세워서 다시 실험을 해요. 다시. 그래서 우리 지금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보면 페이지 27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관찰 및 문제 인식, 그 다음에 가설 설정,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 그 다음에 결과 분석. 결과를 분석했는데 가설이 오라.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고, 근데 틀리지 않아. 저기 가설 틀렸어. 그럼 다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가설 써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순서 기억하시고요. 요 순서 기억하시고 여기서 조금 깊이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탐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탐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 그러니까 탐구를 구하는 모든 요인, 탐구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하는 요인을 뭐라고 하냐면 변인이라고 해요. 변인. 그러니까 만약에 떡볶이를 갖고 실험한다라고 한다면 떡, 어묵, 소세지, 불의 세기, 물의 양, 가열 시간, 냄비의 종류 뭐 이런 것들 있죠.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변인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변인 뭐 대단하냐면 맛도 변이네요. 맛도. 이 맛도 역시 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모든 요인을 다 변이라고 하는데 이 변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변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름 잘 봐봐. 하나는 독립변이 있고요. 독립변이 있고 하나는 조작변이니까요. 하나는 종속변이 있어요. 독립변이라고 종속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두 가지가 있어. 자,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알지? 무슨 말인지, 그렇죠? 얘는 누구에 간접받지 않아. 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얘는 자기 혼자서 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결정을 하는 것은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얘는 종속변이냐? 이게 종속변이, 조작변이 바로 뭐냐면 독립변이는 실험을 구하는 과정에 포함된 모든 것. 이걸 바로 독립변이거든요. 그 다음에 종속변이는 그 실험의 결과야. 결과. 그러면 이 실험에서 종속변이 바로 뭐냐면 떡볶이의 맛이야. 이게 종속변. 이 결과잖아. 그치? 이 종속변이를 제외한 나머지 몽땅 다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이야. 독립변이는 실험의 과정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독립변이라고 부르고 이 독립변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의 결과를 바로 종속변인이에요. 왜 종속이라고 부르냐면 이 과정에 포함된 모든 것에 의해서 얘가 결정됩니다. 종속변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다음 이 실험 과정에 포함된 독립변이를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통제변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작변인이 있습니다. 통제변과 조작변인, 통제변인, 조작변인, 통제변인이 있는데 이 떡볶이 실험을 할 때 과정에 포함된 모든 요소, 뭐 계란, 물, 치즈, 불의 세기, 물의 양, 가열 시간, 이물, 기타 등등을 전부 다 독립변이라고 보는데 통제변인과 조작변인 두 가지 다 짚고 가요. 이 조작변이는 변화시켜야 돼요. 통제변이는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통제변이에요. 그러면 이 실험할 때 A, B, C에서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 불의 세기, 계란, 치즈, 떡, 소세지, 뭐 고추장, 뭐 가열 시간, 물의 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A, B, C 그릇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맞죠? 이게 바로 통제변이야. 그러면 조작변이 뭘까? 설탕이라는 거야. 이 저실험으로 본다면 이 조작변에 해당되는 것이 설탕의 이유입니다.
설탕의 유무가 조작변이 된 거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다 구성부터는 전부 다 통제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속변이는 떡볶이의 맛이 되는 거죠. 떡볶이의 맛이 돼요. 그래서 단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 기억. 독립, 종속, 통제, 조작.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설 설정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 가설 설정 단계에서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규칙을 보면, 아까 내가 가설 설정할 때 보면, 봐봐. 이제 결론 내린다. 자, 설탕은 떡볶이에 깔끔한 맛을 내게 할 것이다. 깔끔한 맛이 종속변이냐? 설탕은 뭐야? 조작변이냐? 그치? 그래서 반드시 가설이라고 하는 거.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요. 조작변인. 저기 가설은 반드시 조작변인과 종속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가설이야. 그래서 이 가설이라고 하는 문장을 잘 보면 반드시 조작변인이 등장하고요. 이 조작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이 등장됩니다. 가설이에요. 모든 가설이에요. 예를 들어보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해요. 근데 햇빛이 비세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비세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비세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그 식물의 광합성량은 증가한다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조작변이 뭐야? 빛의 세기지. 종속변이 뭐야? 광합성량이잖아. 그럼 실험 어떻게 할까? 나머지 온도라든가 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이 맞춰주고 빛의 세기만 바꿔주고 광합성량을 체크해야 되겠지. 맞죠?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이 언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딱 보면 무엇이 조작변인이고 무엇이 종속변인지 딱 하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할 때 이런 실험 한번 예상해보자. 내가 만약에 키 크는 약을 만들었다 치자. 먹으면 키가 큰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키가 크는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기 3명한테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한 2달 후에 키를 재봤더니 키가 다 컸어. 그럼 이 약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 이 실험의 문제는 뭘까? 그죠? 그 약 때문에 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기에 있으니까 저절로 클 수도 있잖아. 그 약의 효능이 아니라 아이가 저절로 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몽땅 다 똑같이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쪽 그룹에는 약을 주지 않고 한쪽 그룹에는 약을 주고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약을 주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약을 먹은 그룹이 키가 컸다 그러면 그 약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효과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시험을 할 때 이 전혀 조작변을 가하지 않은 그룹이 있어요. 조작변을 전혀 가하지 않은 그룹이 있는데 이 조작변을 가하지 않은 이 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이 그룹을 대조군이라고 해요. 대조군이라고 부르고 조작변인을 변화시켜준 이 조작변인을 변화시켜준 이 그룹을 실험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험군에서 조작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조군을 기준 잡아서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까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가설을 검증하고 싶어요. 그럼 대조군은 어떻게 설정할까? 빛을 주지 않은 식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빛을 주지 않은 식물을 대조군으로 두고 빛의 세기를 변화준 것을 실험군으로 둬야 되겠지. 그치? 봐봐요. A, B, C, D 그룹을 두고서 여기다는 빛을 주지 않고요. 얘는 빛을 1만큼 주고 얘는 2만큼 주고 얘는 3만큼 주고 그럼 얘는 빛을 주지 않았단 말이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대조군이 되는 거야. 얘가 실험군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많이 광합성을 했냐
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기준 잡아서 이걸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렇죠? 맞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광합성을 내가 이쪽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했을 텐데 이것이 빛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알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빛을 전혀 주지 않을 때는 얘가 광합성 전혀 하지 않아. 근데 빛을 이렇게 주니까 얘네들은 광합성을 더 잘해. 그러면 빛의 대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이 좀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반드시 대조군을 설치해야 돼요. 대조군. 그래서 여기 대조군을 설치하고 요 대조군을 기준 잡아서 실험분의 변화를 해석을 하는 거죠. 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여기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천인조 실험 있어요. 천인조 실험 한번 보자. 천인조 실험 한번 보자. 천인조 실험. 뭔가 과학 탐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관찰, 그 다음에 문제인식이에요. 저거 왜 저렇게 되는 거지? 하고서 뭔가 문제를 인식해야 되겠지. 그렇죠?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인식합니다. 어떤 문제를 인식했냐면 천인조를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니까 이 수컷이 있는데 산란기가 되니까 이 수컷의 꼬리가 길어져요. 길어진 걸 관찰을 했습니다. 문제인식, 저거 왜 저런 거지? 문제인식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겠죠. 가설을 설정하는데 그 가설 어떤 가설을 썼냐면 수컷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암컷으로부터 배우자로서 선택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라는 가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인조라는 새가 있는데 천인조 그 새가 산란기 때 꼬리가 길어진 걸 관측을 했고 저거 왜 저럴까 궁금했어. 그래서 첫 번째 가설 세웠습니다. 수컷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암컷으로부터 배우자로 선택받을 확률이 커진다. 그래서 산란기가 되면 수컷의 꼬리가 길어진다라고 가설 세웠어요. 그 다음에 탐구, 설계, 그 다음에 수행. 탐구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탐구를 해야 되겠지? 실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 있다 가정하자. 자, 요 A 그룹은 천조가 이렇게 있다 치자. 천조가 이렇게 있는데 꼬리가 원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꼬리야. 그 다음에 B 그룹은 꼬리를 잘랐어요. 꼬리 잘랐고 C 그룹은 B에서 자른 꼬리를 뒤에다가 여기 붙여줬어. 그리고 얘도 100마리, 얘도 100마리를 준비하고 암컷으로부터 배우자로서 선택받을 확률을 한번 봤더니 얘가 70, 얘가 10, 얘가 90이었어요. 그러면 꼬리가 길면 길수록 암컷으로부터 배우자로서 선택을 받은 확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하는 증명을 했지. 그쵸? 맞지? 맞죠? ABC 중에서 대조군이 없는 거야. A가 대조군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거, 대조군이 되는 거고, 얘네가 실험군이 되는 거야. 실험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변인과 그 다음 종속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조작변이 어느 거야? 꼬리 길이잖아. 이게 조작변이다. 배우자로 선택받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종속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실험할 때는 오로지 꼬리 길이만 달라야지
새의 몸통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줘?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막 색깔이 울긋불긋하고 색깔이 다 달라. 그러면 이것이 이 새의 색깔 때문인지 아니면 꼬리 길이 때문에 이게 달라진 건지 알 수 없잖아. 그렇죠?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것이 바로 통제변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영재고 시험이라면 새로운 문제 나왔다. 뭔가 시험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시험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시험을 추가해야 됩니까? 어떤 시험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답을 하기 전에 이런 걸 보죠. 준영이가 산책을 했는데 산에 이제 막 산책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 준혁이네 아파트 옆에 있는 그 공원에는 새들도 많은데 갑자기 새들이 다 없어진 거야. 왜 그런 거지? 봤더니 그 공원에 제초제를 맡고 있는데 그 제초제 때문에 새들이 알을 못 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실험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이 공원에 뿌리는 제초제가 새의 알이 부화되는 것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가설에서 실험한 거야. 자, 어떻게 했냐면 새의 알을 준비했고요. 여기다가 구멍을 뻥 뚫었어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 속에다가 제초제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왁스를 가지고서 이거 구멍을 다시 내었어. 그러면서 오랫동안 관찰해봤는데 이 새 알이 부화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초제가 새 알 부화를 방해하는구나,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세웠어요. 그럼 준혁의 실험 잘 된 거야? 준혁이 잘못된 거야? 잘 된 거야? 뭐예요? 태호야, 잘 된 거니 잘못된 거니?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준영이가 하고자 했던 실험은 공원에 뿌리는 제초제가 새 알 부화를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걸 검증을 할 거야. 그래서 하나는 그냥 새 알을 준비했고요. 한쪽 그룹에다가는 A 그룹이야, 이거 B 그룹이야. 요 아래다 구멍을 뻥 뚫었어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거 좀 깨서 구멍을 낸 다음에 여기 속에다가 제초제를 집어넣었어요. 제초제를 집어넣고 요 제초제 그냥 것이 아니라 그냥 오리지널 제초제를 넣을 수 없잖아. 그래서 요 제초제를 알코올과 섞었어요. 알코올과 섞어서 여기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왁스를 가지고도 구멍을 내었어요. 그러고 나서 부화된 걸 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100개, 얘도 100개였는데 이거 중에서 얘는 70개가 부화를 했고요. 얘는 거의 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초제가 새의 부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준혁의 실험은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태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어떤 문제점이 있지? 제초제를 알하고 직접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겉에 묻어야 되는데 속에다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알을 깨트렸죠. 그렇죠. 그럼 이 알을 깨트린 것 때문에 얘가 새 알이 부화를 못한 건지 아니면 제초제를 알코올에 녹였는데 이 알코올 때문에 얘가 부화를 못한 건지 알 수 있나? 알 수 없지. 그렇죠. 그 시험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을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초제를 넣지 않고 구멍만 낸 알에서 부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구멍만 내고 왁스로 다시 구멍을 메꾼 이 알이 부화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 구멍을 메꾼 이런 알 100개 중에서 70개가 만약 부화를 한다면 이 구멍을 깨트리고 왁스로 막은 것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초제 안 넣고 알코올만 집어넣는 것도 또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새의 부화에 제초제만 영향을 줘야지 알코올이라든가 새의 알을 깬 거라든가 아니면 왁스로 구멍을 메꾼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의 알 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지금 내가 ABC 실험을 했고요.
이 시험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시험은 뭐가 있어요? 준영이 추가적으로 시험할 것을 제안한다. 준영이 지금 그런 거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걸 끝내요. 뭐 이런 거죠. 귀찮아요. 저기 어떤 시험을 들어야 될까? 웃겨? 철이 좀 비하하신 겁니까? 그럼 C를 붙인 거예요? 예. 붙였을 때 정답. 여기서 C가 많은 선택을 받게 됐는데 이 암컷들이 얘를 배우자로 선택할 때 꼬리의 길을 보고 선택한 건지 아니면 이 붙인 흔적 때문에 얘를 선택한 건지 알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긴 꼬리, 오로지 꼬리 길이만 보고서 얘가 선택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추가 시험을 더 해야 됩니다. 얘는 어떤 시험을 해야 되냐면 천적을 이렇게 있으면 꼬리를 자기 꼬리를 잘라서 다시 붙인 거야. 그러니까 꼬리 길이는 얘랑 똑같아요. 단지 잘랐다가 붙인 흔적만 만든 거야. 얘를 100개를 두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70마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꼬리를 붙인 흔적 자체는 배우자로 선택하는 데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더 많이 선택받은 것은 오로지 꼬리 길이가 길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겠지. 만약에 이 D번 같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면 야 얘가 선택받은 게 꼬리 길이 때문이야 아니면 여기 붙인 흔적 때문이야? 그거 알 수 없잖아. 이 C부터는 뽑혀서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이런 종속변이니 조작변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자, 28페이지 시험 있죠?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영재나 과국어 시험에서도 충분히 이런 실험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과정 한번 지금 읽어봅니다. 지금 당장 읽어봅니다. 자, 읽어봤죠? 읽어봤죠? 자, 그럼 페이지 29페이지 봅니다. 29페이지. 자, 29페이지에서 3번 문제 지금 해결합니다. 자, 정답 몇 번이죠? 태호, 정답 몇 번? 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에서 서술문제 8번 봅니다.
자, 여기서 이 시점의 시험군에서 얼음통과 히터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시험의 결과를 좀 본다면 이 달팽이들은 너무 높은 온도나 너무 낮은 온도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 중간 정도의 온도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페이지 34페이지 34페이지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이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나중에 실험 보고 쓸 때도 요거 그대로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 했죠? 자, 그럼 수연에 대해 물어봐도 실례가 안 되겠죠? 네, 수연이 정답 몇 번? 네? 예, 4번 정답 맞습니다. 자, 여기요. 페이지 쭉 넘겨서. 자, 그래, 이제 바쁩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를 왜 안 나와? 페이지 원래 42페이지 봐야 되는데 요거 좀 뒤하고 순서를 바꿔서 소화 파트를 먼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소화 파트가 소화가 어디냐면 페이지를 좀 바꿔서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98페이지. 자,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 자. 자, 물질대사는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 생명체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대사입니다. 우리 살아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딱 하나. 바로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TP라는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바로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데 이 물질 대사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쪼개거나 합치거나 두 종류라고 했었지 기억할 거야. 하나는 동화작용이 있고요. 하나는 이화작용이 있어.
그러니까 물질 쪼개거나 합친 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두 번 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요번에 놓치면 두 번 다시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모른 채로 그냥 시험 보게 되겠지. 자,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허접한 저분자 물질을 모아서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것을 바로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반대로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고분자 물질을 아주 허접한 물질로 쪼개는 것을 바로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합성이 되는 거고 얘는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성과 분해 속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저분자는 에너지가 적고 고분자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고 이때는 에너지가 흡수될 것이고 고분자가 에너지가 많고 저분자 에너지 적으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겠죠. 에너지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물질이 크냐 작으냐 갖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에너지의 출입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저분자를 고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저분자 쪼개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니까 우리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동화, 이화는 물질이 크냐 작냐, 흡열, 발열은 에너지가 크냐 작냐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화작용, 이화작용처럼 물질이 크냐 작냐를 이야기할 때는 얘를 물질 대사라고 부르고요. 에너지가 크냐 작냐, 에너지가 들어가냐 나오냐 갖고 장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얘를 우린 에너지 대사라고 불러요. 근본적으로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는 똑같습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뿐이야. 그러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동화작용이면서 흡열 반응의 대표 예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도 일어나는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이.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면서 발열 반응의 대표 예는 뭐가 있나요? 바로 세포 호흡이 있어요. 세포 호흡은 좀 낯선데요? 아마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광합성부터 한번 잠깐 볼까? 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야. C6H12O10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는 거야. 요때 이쪽은 에너지가 적고 이쪽은 에너지가 많으니까 부족한 것만큼 에너지가 안으로 흡수돼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당을 먹어요. C6H12O10 포당을 먹고 숨을 들이마시지 산소를 들이마신 다음에 이 산소를 가지고 포당을 분해하는 거야. 그럼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가 되고 그 결과 이 포당 속에 담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즉 ATP를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세포호흡이야.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염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날까? 주정기 어디서 일어나? 세포가 어디서 일어나? 시공. 수혈 어디서 일어나? 피부 호흡해? 이게 개구리야? 이게 파충이야? 여기서 말하는 호흡, 여러분 이런 얘기 왜 하냐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숨쉬는 걸 생각해서 그래요. 호흡이라고 하는 건 숨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숨을 쉬어서 포당을 분해해서 원하는 에너지 만드는 게 바로 호흡이야. 얘는 염록체에서 일어나. 주정아 얘가 무슨 말이야? 한번 기회를 더 줄게. 배우야, 얘는 어디서 일어나지? 기억하자. 미토콘드리아에서 기억하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광합성은 동물이 할까 식물이 할까? 식물이 하겠지. 세포는 누가 할까? 둘 다 다요. 얘는 동물도 하고 식물도 해요. 둘 다 합니다. 그러면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세포도 해요. 그러니까 자, 식물 한번 보자. 여기까지만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한 10분 후면 여러분 집에 갈 수 있어요. 천아, 집에 가고 싶지? 집에서 뭐 할 거예요? 네?
거랑도? 그럼. 천국의 계단. 오. 지금 뭐 할 거예요, 집에 가서? 오자. 너 오늘 11시에 일어났잖아. 오자. 태우는 뭐 할 거예요, 집에 가서? 공부할 거죠? 그쵸? 공부할 거야. 자, 식물 한번 보자, 식물. 자, 이 식물을 한번 먼저 보자. 자, 식물은 얘네는 광합성도 할 수 있고 세포호흡도 할 수 있어요. 광합성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 만들고 산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그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합니다. 여기서는 비대응지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광합성 과정에서 비대응지를 이용해서 포당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당 속에 빛을 담아서 화학에너지부터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포당 속에 담긴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생명체가 원하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혼자서 동화작용할 수 있고 혼자서 이화작용할 수 있어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 얘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반면에 동물은 광합성 할 수 있나 보요. 광합성 못해요. 얘는 오로지 뭐만 할 수 있어? 세포 호흡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산소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세포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에너지 만드는 세포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포당은 누군가가 공급해줘야 돼. 이 포당을 누가 공급해줄까? 동물이 세포에 이용하는 포당을 누가 공급해줄까? 식물이 광합성 결과 만든 포당이 여기에 공급된다. 그러니까 얘는 식물이 광합성에서 영양분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얘는 살 수가 없어요. 얘는 누군가 기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물을 동물의 반대말 어떤 단어 쓸까? 동물의 반대말 아까 배웠잖아.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동물이 먹는 영양분은 식물이 만듭니다. 그럼 식물 속에 담긴 이 영양분 속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는 결국 무슨 에너지일까? 비대에너지.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비대에너지가 와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당 속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그 포당을 분해해서 그 속에 들어있던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TP 형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결국 어디서 왔다? 태양으로부터 왔다. 수연이, 너를 누가 키웠지? 아니야. 널 누가 키웠지? 아니야. 태양이 키웠어. 너가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에너지는 전부 다 태양 에너지부터 출발한 거야. 그래서 준혁이, 너는 누구의 후예? 왜? 선배 오그라들어? 태우한테 물어보자. 태우, 넌 누구의 후예? 우리는 모두 태양의 후예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전부 다 태양 에너지가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된 거야. 준혁이, 널 누가 키웠어? 태양이 키웠어. 그래서 너 누구의 후예? 태양의 후예. 갑자기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가지 않나? 태우, 그렇지 않아요? 태우, 우리는 전부 다 누구의 후예다? 태양의 후예다.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결국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게 된다는 거지. 놀랍지 않나요? 그건 안 놀라워? 주혁이, 놀랍네? 그걸 놀랍지 않아요? 자, 여기 책 한번 봅시다. 책 98페이지 봐봐요. 98페이지 중간쯤에 보게 되면 물질 데이터가 있고요. 그림에 보면 물질 데이터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포 호흡은 포당을 분해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바로 세포 호흡이라고 그러고 이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 세포 호흡은 이화작용이야.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 다음 페이지 광합성 안 나오나? 광합성은 또 안 나오네요. 자, 이 뒤에 있는 거는 지금 하다 보면 어차피 나중에 또 다시 반복 설명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게 좋아하네. 역시 탕의 후예라고 그러나 뭔가 잘 봐.